같은 걸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해 주시는 저희가 부장님이시죠? 송구현 장생 실장. 네, 실장님. 맞아요. 실장님. 예, 박수 올리겠습니다. 박수. 오늘 여기 포시에서 요 내용과 관련된 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저희 세 번째까지 있어서 보통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번 하고 끝나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셔서 저희는 나중에 이제 포시가 롤모델로 해서 건설 현장이 제대로 안전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되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은 그 건설 현장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점과 시의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게 건설 현장의 계약 관계와 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지하게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10월 달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 국회의원 국회에 있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임금 착취 및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여기 중성건설 지부에서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올해 초인가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명 똥띠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로 나타내는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를 좀 고발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위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내용을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 때 국토부를 상대로 질의를 좀 진행했었던 이 사진이고요. 지나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하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설명 좀 드리긴 했는데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몇 가지의 건설사는 범위는 얼마고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하고 왜냐면 여기에 지역의 전문건설업체, 종합건설업체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규모를 갖고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건설산업 범위와 생산체계 보통 건설에 있는 계약 관계, 공사 단계를 통칭 생산체계라고 일단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난 다단계 하도급이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좀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다단계 하도급 분절과 지자체 역할 그리고 정부가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분절을 위해서 발표했던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최근에까지도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지자체의 역할, 지자체의 조례가 있지만 조례가 이제 상위법에 충돌하거나 이러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흐름을 가고 있고 어떤 법들을 개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 산업의 범위, 건설업 이러면 보통 건축업을 얘기하세요. 통칭.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을 짓고 다리를 만들고 이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설, 일반 사람들이 상식으로 하는 건설업인데 그러니까 법상으로 나와 있는 건설업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주택이 있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토목이 있습니다. 도로, 철도, 교량, 수처리 요게 있고 수처리 문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 농로수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은 업무공간, 스포츠, 상업공간 요렇게 있는 것을 쭉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업 보통이고 거기에 하나 더가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업인데 플랜트가 있습니다. 원자력, 가스처리, 정유, 석유화학단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단지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울산석유화학단지, 그다음에 충남에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여수에 있는 여수석유화학단지 세 군데가 대표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 평택으로 가면 반도체 이것도 플랜트 쪽에 속합니다. 그다음 발전소, 제철소 이런 게 다 플랜트 설비와 관련된 이거고 보통 주택과 관련된 게 공공의 영역이 있다라고 보면 설비는 100% 민간입니다. 일반 공공의 출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100% 민간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하나오션 이런 데들이 보통 합니다. 요게 일단 건설산업의 범위이고요. 요거는 그럼 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요걸 조금 보시면 건설 산업을 통칭해서 하고 건설업과 건설 용역업이 있습니다. 용역업은 뭐냐? 건설 시공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해야 되는 쪽을 용역업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엔지니어링이 있고 설계 강리, 강리는
이 설계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를 그 감독하는 거, 그래서 감리자 이렇게 얘기를 부르는 그 감리가 일단 있습니다. 여기 통칭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능진흥법에 따라서 건설용역법의 요 법에 따라서 그 관할을 하고 이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모든 걸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업, 소방설비업, 문화재수리업이 있어요.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그 정보통신이 들어갑니다. 왜 전화선도 들어가고 그 유선, 인터넷선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체가 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발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서 무슨 사업소를 하나 짓는다라고 해도 건설업체, 시공을 하는 건설업체 주지만 정보통신, 전기, 거기다 발굴하다 문화재가 나왔다. 그럼 문화재, 소방이 꼭 들어가죠. 소방. 이건 다 분리 발주를 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문화재 수리업. 그래서 해당 정보부처도 다 다릅니다. 여기는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청이 담당을 하고요. 요거는 문체부가 담당하고 뭐 정보통이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분리발주가 돼 있는 거고 우리가 통칭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건설업, 시공과 관련된 건축과 보통 그 설비 쪽이랑 분리를 하는데 설비는 플랜트라고 얘기를 하고 건축은 이 건설업 시공을 얘기하는데 특히 요게 관심 있는 건 여기에 있죠.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드리고 여기 있는 의원님이나 여기 중소건설지구도 관할을 하고 있는 건 이쪽 영역입니다. 거기 일반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 등록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고 어디가 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이런 큰 그림으로 가지고 계셔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나 혹시라도 인터뷰를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알고서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건설산업의 부분에 아까 제가 건설업, 건설용역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각각각이고 종합공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는 등록이지만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면허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있고 여기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플랜트입니다. 그게 이제 쭉 내려가면 가스, 난방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건축은 여기 아니까 빠지고 그 건축 쪽, 그러니까 설비 쪽은 빠지고 그 건축만 따졌을 때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토목공사업 같은 경우에 도로, 아스팔트 아니면 교량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종합공사업은 우리나라에서 5개로 구분해서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공사업은 어떻게 되냐? 통칭 25개입니다. 근데 업역이 개편되면서 맨 뒤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없어졌습니다. 종합건설업체로 가려면 거기로 가고 전문건설업체로 가려면 전문건설업체로 가라 이렇게 해서 요거는 빠진 채로 24개인데 지금 현재 24개로 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역이 폐지가 됐어요. 업역이란 말씀은 뭐냐면 제가 그거는 먼저 요걸 설명을 드리면 발주자가 있습니다. 발주자는 예를 들어 군포시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군포시가 발주를 하는 여기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하면 먼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다 엔지니어링 업체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이 다 완성이 됐어요. 전기가 필요하고 정보통신이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발주를 해야 합니다. 통칭 소방설비도 분리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종합건설업체는 대우한테 예를 들어서 주면 대우가 원도급사가 됩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 10층짜리를 짓는데 대우가 받아서 그 건물을 쭉 시공을 하는데 대우는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70억 미만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시공을 안 합니다. 관리만 해요. 관리만 하고 이 공정은 텃파기를 이만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층에 주차장을 하려면 지하층을 지어야 되고 쭉쭉 올라가는데 10층까지 갔을 때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는 전문공사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전문건설업체한테 도급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도급을 주기까지의 종합건설업체는 통칭 원도급을 받습니다. 발주자한테 직접. 그 다음에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건설업체가 우리나라에는 총 24개가 있었습니다. 24개가 있었는데 그게 아까 업역이 원래는 군포시한테
발주를 받을 수 있는 건 법상 대우건설을 받을 수 있었어요. 종합건설업체니까. 근데 작년 1월 1일부터 대우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도 몇 가지의 면허를 다 갖고 있으면 군포시한테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가 하나가 줄겠죠. 직접 건설노동자를 고용하면 그만큼 누수도 문제점도 적어지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계속 종합건설업체가 직접 시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건설노동을 직접 고용하고 장비도 직접 쓰고 그래서 투명해가 가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해서 현재는 70억 미만까지만 직접 시공을 하도록 돼 있고 업역도 중간에 있는 단계를 없애면 다단계가 줄어들면 그나마 건설 현장의 건설 산업에서 나와 있는 각종의 폐해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그런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업역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고 정부가 그때 다 논의를 해서 2019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는 군포시한테 직접 발주를 받을 수 있는 건 종합건설 면허를 갖고 있는 우리가 보통 100대 건설사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건설사들은 다 종합건설업체입니다. 근데 제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도 이제 발주자한테 직접 도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건설업체가 24개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급을 받으려면 좀 해차 모여 해야 된다 그래서 총 지금 14개로 그 대업종화가 되고 있는데 대업종화의 기준은 집안조성 포장공사업은 토공, 포장,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이 하나 모여서 이만큼으로 예를 들어 우리 거를 좀 지금 보면 여기 실내 건축공사업은 이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하나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 방수 공사업, 석공사업 요거랑 같이 모일 수도 있겠죠. 면허를 두 개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맞춰서 14개로 대업종화가 됐다. 그래서 이게 작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업역 폐지 이후에 14개 대업종으로 변화하는 게 생산체계의 일단 구조입니다. 잠시만요. 혜진 씨, 여기 화면 너무 안 보여서 이쪽 불을 꺼야지 잘 보일 것 같아요. 아까는 지금 사진 찍으신다고 좀 간단한 말씀 드렸는데. 이 정도면? 네, 이게 좀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눈부셔 안 보여서. 제가 말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이고 이게 이제 생산체계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런 종합건설업체나 전문건설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도대체 몇 개냐 2년 3년 동안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도대체 건설업체는 몇 개일까 되게 많이 궁금을 하실 겁니다. 제가 2월달 지금 오늘이 지금 3월 14일이니까 15일 전에까지 등록된 업체가 몇 개냐 종합건설업체가 2만 1000개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가 84,528개입니다. 총 합쳐 10만 개가 넘어요. 규모를 잘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비교를 뭐를 하냐면 편의점을 합니다. 우리 횡단보도 건너거나 교차를 보면 편의점이 양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국에 한 4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편의점 많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치킨집도 많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근데 전문건설업체는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10만 개가 넘는다고.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뭘 먹고 살려고 이렇게 많냐 전문건설업체 관계자하고 물어봤어요. 본인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체 요새 부도설이 많잖아요. 많고 어디가 이제 넘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표 하나, 영업부장 하나. 이렇게 생긴다는 건 벌이가 없는데 생길 수는 없죠. 뭔가를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려고 하면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면 지금 어쨌든 쥐어쥐어 짜서 낙찰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건 최저가 낙찰제죠. 최저가 낙찰제인데 그게 너무 폐해가 심하다 보니까 공공은 종합평가제하고 종합심사제로 바뀌었습니다. 종평은 중앙부처, 종합심사제는 지방에서 계약을 할 때, 공공공사 할 때 그렇게 바뀌었고 민간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최저가 낙찰제가 폐해가 많아서 종합평가제, 종합심사제로 바뀌어서 그나마 조금 금액이 좀 줄어들었냐 이제 예전엔 처음에 100%에서 한 80% 선까지 유지가 됐대요. 근데 다시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70몇 프로, 60몇 프로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벌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벌이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벌이가 되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산 구조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원료대로 따지면
그 군포시 대우건설 여기 전문건설업체가 이렇게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전문건설 밑에는 누가 건설 노동자가 들어와야 되고 장비, 불삭기, 레미콘, 그다음에 덤프, 지게차 이렇게 다 여기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왜냐? 건설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하도 홈플러스 MBK가 사모펀드가 받았다가 이제 판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가장 큰 거는 고용 승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홈플러스가 임해도 거기도 이제 비정규직도 있지만 홈플러스는 전국에 있는 매장이 줄어들지만 통폐합을 하지만 그래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한 6개월마다 없어지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이 아니고 현대자동차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에 있는 기관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새롭게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갖춰서 거기서 일하는 거지 쫓겨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한 6개월 있다 사라지거나 3년 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건설 산업은 어떠냐? 보시면 어느 순간 못 보던 펜스가 쳐져 있어요. 공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2년 지나가는데 다시 거기에 가보니까 펜스가 없어지고 이만큼의 17짜리 건물이 서 있어요. 건설 현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수주 산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텃밭일을 하죠. 그러면 기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가 거기에서 들어가야 될 지하층 들어가면 건설 노동자를 일합니다. 공정상 건물이 뼈대가 다 골조가 끝나면 내장이 들어갑니다. 일하시는 부분들의 그 전문 공정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도 예측하기도 어렵고 전문 건설업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다 똑같은데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가 전 세계가 다 그러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방식이 많아서 일본하고 똑같은데 일본도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단계 하도급과 관련된 어렵게 일본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40년 동안 있다가 폐지가 됐고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어쨌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건설 산업하고 다른 산업은 틀리다. 건설 산업이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동계에 있거나 경영계에 계신 건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왜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거기에서 우리의 일을 시켜달라고 집회도 하고 방송차도 하고 그 다음에 남구로역에 가리봉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냐. 어느 산업에서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 산업은 왜 그러냐. 사람이 필요하면 출력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길면 2달 전, 3달 전 이렇습니다. 아니면 급하면 공정이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안 되다가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시작했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빨리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인력사무소에 있는 인력들도 많이 수급을 합니다. 일용직이라고 얘기하는 건설업에 있는 건설 노동자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일용직이라기보다는 내가 일하는 공정 동안 공정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노동자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데 계약직 노동자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데 예전서부터 일하기 쉽고 고용하기 쉽고 해고하기 쉬우니까 일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일당으로 만들어져서 지금은 좀 노동자가 그걸 좀 많이 계산해서 달라지긴 했지만 그 백지 계약서들이 있어요. 이름만 쓰고 근로계약 기간이 없습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내가 현장에서 들어가서 계단층을 한다 그러면 계단이 끝날 때까지 내가 일하는 기간이 내 근로계약 기간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노동자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인력 수급 때문에 하루하루 일하는 일당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분들도 구분돼서 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산업이 좀 노동자 고용 과정에서 좀 틀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이런 하도급 관계들 거기 이 하도급 관계들이 있어서 그것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 막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일당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모여서 만날 기회들이 없어요. 근데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은 노가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가다는 한국의 말이 아니라 일본 말로 도카타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일본에서 얘기하는 도카타는 토목공사업에 일하는 건설 기술자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노가다라고 하는 비하성 이름으로 막리라는 사람, 막대도 하는 사람, 노가다라고 하는 걸로 통칭해서 분리가 되는데 그 노가다라고 그렇게 비하되고 건설 산업의 인식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 노동자한테 체불을 시켜도 되는 거고 밥을 함부로 줘도 되는 거고
휴식할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런 그 건설 노동자의 상황이나 건설 노동자의 손으로 만들어졌던 건설공사의 품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 펜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밖에서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대한민국의 커다란 충격, 건설 산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한 충격이, 첫 번째가 94년에 성수대교 분과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아침에 출근길이었고 학교 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학교 가던 그 고등학생들도 많이 죽었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다 건설 산업 왜 이럴까,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건설 노동자가 죽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죽었어요. 다 보는 앞에서 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게,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이 붕괴를 했고, 이건 더 놀랐죠. 건설 산업 왜 이럴까?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그럼 건설 산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건설 노동자가 있고, 계약 관계에서 이 다단계 하도급에 많이 있는 이 폐해 속에서 문제들이 너무 드러난다. 이런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종을 울린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에 이 일인데, 이거와 22년도, 21년도에 나와있던 판박이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설 산업을 눈여겨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청, 위에 발주처가 더 있죠. 원청과 하청이 있는 그 건설 노동자 여기 고용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오야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일본 말이고, 식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작으면 두세 군데, 제가 플랜트에서 한 5군데까지 내려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약 관계, 발주자, 일반 건설업체, 원더급 업체, 전문 건설, 여기까지가 지금 합법입니다. 예전에는 요 사이에 시공 참여자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거는 법상으로 건설업체가 아닌 시공에 참여하는 일반인, 그냥 기술을 갖고 있는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 게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보니까 뚜렷하게 맞습니다. 발주자 요 계약관계는, 여기에는 발주자, 종합건설업 몇 개가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여러 개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공, 그다음에 철근, 조경 쭉 있으니까 수평적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십장도 있고 몇 군데. 건설 기능 인력은 건설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불법인 거예요. 실제 시공 단계에는 관리하는 사람들은 합법으로 돼 있지만, 실제 내 손으로 공사를 짓는데, 공사를 짓는 사람은 제대로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 건설 노동자를 고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건설 노동자한테 이렇게 일해 저렇게 일해 설계도를 보고, 근데 거기서 체불이 생겨도, 안전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사람은 아무데도 없이 숨어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설 노동자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고, 건설 산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정부도 성수대교 붕괴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니 그럼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우자,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시공에 참여하는 자, 이게 법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전까지, 그러니까 2008년도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발주자하고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 밑에 시공 참여자라고 하는 문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건설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장비를 고용을 하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어보자. 건설 현장에 건설 사람 시공을 좀 나아지려고 하면 중간에 있는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건설 산업 생산체계에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꽤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29조가 건설공사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한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른 건설업체한테는 예외 규정 일부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건설 노동자를 고용해야 되고, 전문건설업체는 장비, 불삭기, 레미콘, 덤프를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 게 법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법이 정해지면,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법이 정해지면 이게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바뀌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아름답지 않아요.
건설업체들은 착한 건설업체가 있지 않습니다. 다 건설업체는 나쁜 건설업체예요. 선한 건설업체가 있으면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우리도 그때는 저희도 순진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제는 건설 현장에 다단계 하도급이 없어질 거야. 건설업체가 제대로 잘하겠지? 정부가 관리 감독을 잘해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이거는 더 숨어들었고 더 기형화되어 있는 형태로 더 심각해진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도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냐면 돈은 내가 가져갑니다. 공세는 제가 해. 숨어들었어요. 다단계 하도급 업체들이 다른 이름으로 등기이사냐 아니면 무면허 직업 속에서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인력만 갖다 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현상으로 돈은 내가 가지고 공사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한 5억짜리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빨리 끝나야 장비대도 안 나가고 사람도 들습니다. 그 공사를 빨리빨리 땡겨야 돼요. 그러면 시멘트가 굳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계속 층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크랙이 생기고 부실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자 하는 분들, 그 다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생하지 잘 않으니까 발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재수없다 라고 하는 얘기로 발생하지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우리나라에는 건설공사를 하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교량을 짓는데 그 다음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물리센터를 짓는데 공사기간을 국가가 정해진 기준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2021년 전까지 없었어요.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2020년도에 들여보신 적 있겠지만 여기 경기도에 있는 이천에 있는 한익스프레스에서 물류창고 공사를 하다가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유는 단 하나는 뭐냐면 공사기간 땡기고자 불똥이 튀는 용접과 우레탄 폼을 같이 작업을 했고 절대 같이 작업하면 안 되는데 불똥이 튀면서 화재가 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비상구에 자재를 쌓아놓으면서 탈출을 못해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법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만 처벌을 할 수 있었어요. 공사기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 정부가 갖고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에 설계를 할 때 임한 기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준비 기간, 시공기간은 비 오는 것, 그 다음에 하다 문화재가 나오는 것, 이러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2021년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라 라고 하는 거를 고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일단 권고사항이기는 해요. 도로공사나 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발주할 공사에 이런 부분을 되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군포시가 발주하는 공사도 이거를 적용해야 되겠죠. 이거에 맞춰 설계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설계에 맞춘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를 감리가 제대로 관리감독하는지를 여기 있는 군포시는 봐야 되고 그거를 두 눈으로 뜨고 보셔야 될 분들이 여기에 계신 시의회 의원님들이십니다. 그게 공공사는 적어도 생겼다. 그래서 시공 품질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점은 생겼다. 100%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시민의 안전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정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96년도, 94년도, 95년도에 있는 판박이가 여기에 발생합니다. 이거 언론에 꽤 많이 보셨죠? 2022년도에 광주 하정동 현대산업개발 주상복합아파트가 붕괴합니다. 이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죠. 38층부터 23층까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공사기간 땡기려고 한 거예요. 양세가 안 되니까 그 하중 때문에 쭉 무너지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이게 큽니다. 이게 공사 품질이 문제가 돼요. 여기에 있는 건설노동자가 6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나마 이것도 저희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입주를 얼마 안 남고 있었습니다. 입주를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때 무너졌습니다.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 문제는 거기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일반 시민 국민이 다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거 2023년도 인천 검단 아파트에 철근이 누락이 됐어요. 이게 다 드러난 모습이죠.
아까 있는 광주 화정동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입주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다 입주 못했습니다. 2년이 넘게 지금 못하고 있죠. 광주 화정동은 철거했고 여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근이 누락됐다라고 하면서 공사 품질 부실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도 들어가야 될 아파트예요. 똑같이 발생을 하는 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있는 건 뭐냐? 제대로 된 돈으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깎이니까 그만큼 빼먹을 수 있는 돈은 뭐냐면 자재와 사람의 인건비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을 빨리 당겨서 부실하게 되는 것.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요것도 보셨을 거예요. 광주 학동 철거 과정에서 붕괴가 나면서 버스를 덮쳤죠. 그래서 17명이 사상자가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더 나중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단계 하도급이 갖고 있는 이것이 이게 되게 문제야. 뭐가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짚어줄 걸 두 가지를 극명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보통 광주 학동 철거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거 다단계 하도급이다.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건설공사에 있어서 제 하도급의 계약 금액은 원도급, 발주해서 원도급을 내려올 때 100만 원이면 73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27%가 삭감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 이게 정상적일 경우에. 우리 보통 100% 공사 금액을 산정을 하면 그게 100%는 다 시공 비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정도까지 깎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 실제 광주 학동 사고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냐? 원래 3.3제곱미터당 보통 1평이라고 얘기하는데 28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이 원도급인 현대산업개발, 이것도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로 내려갔을 때는 28만 원이었어요. 발주가 요거는 중간에 얼마큼 깎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하도급 업체는 한솔로 내려가 10만 원이 돼버렸어요. 27만 원에서 17만 원이 깎이고 1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했었어야 돼요. 원래 법으로 따지면 여기까지만 하고 장비도 그리고 사람도 고용했어야 되는데 여긴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지 않고 밑으로 주면 자기 돈을 더 갖고 갈 수 있었으니까. 현대산업개발은 여기에서 18만 원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한솔은 제하도급 업체인 백솔을 4만 원을 했습니다. 6만 원을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부 공식 광주 학동 철거 현상 그 진상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따온 게. 한솔이 그 제하도급을 준 백솔은 4만 원의 제하도급을 받습니다. 원래 28만 원인데 여기서 24만 원이 까지고 4만 원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솔은 6만 원을 했고 그러면 백솔은 4만 원을 그 다음에 썼을까요? 아니겠죠. 본인도 이득을 챙겨야 되니까 최소한 2만 원의 작업을 했겠죠. 2만 원에 평당 2만 원에 장비를 부르고 건설노동자를 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채용된 건설노동자나 아니면 장비인 굴삭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일을 빨리 끝내야 됐어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물 좀 뿌리고 뒤에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다 무너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갖고 오는 문제는 공사 품질의 문제가 생깁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똑같은 현상이니까 똑같은 짓을 했겠죠. 그 다음에 아까 GS 그 검단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는 공사 품질의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비가 어딘가에 없어지는데 확인할 길은 없고 그리고 누수가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 노동자는 뭐 100%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일반 시민 지나다니는 광주학동에 지나가던 버스가 누가 그 버스로 옆에 있는 전신주와 그 기계가 넘어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다단계 하도급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다. 이건 누구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저희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건설노동자 임금 하락 문제인데 이 임금 하락은 이거 작년에 제가 그 기자회견 했었던 사진이고 얘는 뭐냐면 이 중소건설지구가 임금 똥뛰기를 했던 이유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여기 형틀목소리라는 노동자 근로계약서는 일당 21만 원이었대요. 근데 실제 일당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노동자가 소속된 작업팀의 팀장이 팀원들에게 비밀번호가 같은 통장을 그러니까 임금을 예전 같으면 내가 다 받아가 이렇게 주는데 요새는 다단계 하도급이 증거를 안 남도록 다 통장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비밀번호는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1111을 다 똑같이 하고 그거는
내가 21만 원에 그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나머지는 내가 찾아갖고 20만 원씩 준다는 겁니다. 그럼 팀장은 10명에서 1만 원씩 까면은 받으면 나는 1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 똥띠기라고 얘기하고 일명 임금 착취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문제이고요. 여기는 성주건설 현장 소정 진술에 따르면 형틀 콘크리트 타설 설근 직종 이 성주건설이 시공하지 않고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 재하도급 금지한 불법이에요. 여기에서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돼서 노동자 계좌로 임금을 송금하지만 재하도급을 받은 소비 이사들과는 별도의 계좌를 사용해서 정산한다. 이렇게 되고요. 문제는 임금 하락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16년도 12월 달에 평택에 있는 반도체 현장에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있는 쪽에서 플랜트 건설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확인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 업체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3단계 정도까지.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한 14명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플랜트 현장에 그래서 그 다음 2017년도에 그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플랜트 현장을 보니까 충남 지역의 현장이나 몇 군데 현장에서 똑같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통장에서 내 21만 원을 찾은 다음에 1만 원씩 그 팀장한테 다시 보냅니다. 근데 내가 어려우니까 돈을 못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그 팀장이 문자로 왜 형님이었나봐요. 연배가 좀 많으셔서 형님 왜 돈을 안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어려워. 지금 안 보내시면 다음 현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 노동자는 임금 하락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안 하는 순간 내 다음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도 건설 노동자가 그냥 불법 다단계 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사 여탈권과 나의 생계를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양심선언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진짜 그 다단계 하도급 문제로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까 학동 참사가 난 다음에 다단계 하도급이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2021년도에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이라고 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단히 센 대책을 발표합니다. 대단히 센 대책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지자체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인허가권을 중심으로 좀 이거 자료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허가청의 사후처벌 강화. 지금 건설 현장에 공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 그 발주를 주는 발주거자가 있잖아요. 군포시가 발주를 하는 데가 있고 군포시는 또 인허가를 내줍니다. 지역에서 무슨 공사를 하면 필요한 인허가를 내주고 그다음 거기에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가 있고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가 있고 거기 밑에 건설노동자들이 있고 중간에 업자들이나 아니면 똥띠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쭉쭉쭉 있죠. 근데 이 다단계 하도급을 한 번에 해결할 길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처벌을 할 때에는 뭔가 잘못하면 형사소송법을 고쳐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데 이건 너무나도 퍼져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각 구성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재를 하는 방법을 갖고 와야 됩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지자체 인허가청이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지자체는 그 수여를 못하잖아요. 광주 현대계 산업개발 할 때에도 전라도에 있는 광주시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지역에 있는 공사를 영업 공사 중단을 심각해서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 사법경찰관에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부여해서 혹시라도 발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이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게 부여가 안 됐으니까 그럼 하실 수 있는 거는 군포시에 이하경 의원이 여기 계시죠. 그럼 이하경 의원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워낙 건설업도 잘 아시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부 대책이 있었는데 이게 필요해서 있는 그 군포시가 이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이건 국가개혁법 및 건산법 개정인데 국가가 계약할 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저지른 업체들은 공공 입찰을 할 때 이런 범법이 있었네 너는 여기에서 가점이야 그 다음에 2년 동안 들어오지 마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좀 발표했었다. 그 다음에 처벌 대상을 확대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하수구업체 불법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 예를 들어서 군포시가 하수구업체한테 빨리빨리 공사 끝내 라고 하는 것도 강요했던 발주자, 이 발주자 처벌할 수 있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들어가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는 갑오고 갑입니다. 원탑이에요. 여기만 관심을 가지면 건설공사에서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군포시가 발주하는 공사가 혹시 있다면 군포시가 본인들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는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안 준수하는지를 현장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겠다. 바쁘면 1년에 2번 나가도 좋다. 이런 것들을 법에는 없지만 관리 감독하고 이것을 개선해라 라고 하는 길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직무 범위를 직권 남용이 아닙니다. 있는 법을 지키라고, 건설 현장에서 법을 지켜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벌 수준 강화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이하경 의원님한테 법이 제대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해야 건설 현장에, 전국에 있는 건설 현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군포시가 역할을 합니다. 그럼 군포시의원들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포시에 있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쭉 인허가청이 아니고 나와 있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나와 있는 쭉 내용입니다. 불법 하도금 처벌 강화 방안인데 요거는 내용들을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2025년 2월 17일 날 건설 노동자는 5년 동안 건설 노동자 고용과 개선에 관한 것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통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걸 올해 발표했어요. 거기에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 내용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대로 지금 발주자는 불법 하도급 적발 시 계약 해지권, 업체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했네? 그럼 넌 2004에서 빠져. 다른 업체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 건설업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순간 다음에 있는 공공공사 2차 참가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도급인, 원도급사, 종합건설업체입니다. 하수급인이 관리 의무를 부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상시단속도 들어갑니다. 상시단속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최근 들어 정부가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한 번에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여러모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없앨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저희는 대단히 많이 노력했고 그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공사나 민간공사에서 전자카드예요.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태그를 하고 들어가면 그 건설근로자 공제에 아무개, 김아무개, 송아무개가 여기에서 현장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전자카드제가 탑재가 된 시스템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게 작년 1월 1일부터는 공공은 1억, 민간은 50억, 웬만한 공사는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이게 과태료 부과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지금 건설 현장이 안 좋고 그다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2년만 동안은 정말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는 지자체 역할이고, 그다음 지자체는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민간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발을 안 하더라도 홍보차원에서 계도를 좀 하면 투명해지는, 다단계 하도급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법으로 지켜라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설 노동자의 선제적 체불 방안인데, 공공공사에 3천만 원 이상이면 발주자인 군포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식산업센터에 현장이 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는 건설 노동자 송주연이 내가 오늘 일했으니까 21만 원을 받아야 되는 그 금액을 군포시가 저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통장 분리가 다 돼 있어요. 이걸 건설업체가 뺏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뺏을 수 없고, 발주자인 군포시가 저한테 문자로 알려줍니다. 근데 내가 21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내가 20만 원만 받았다. 그럼 제가 군포시한테 나 20만 원 받았어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군포시는 이 2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전문건설업체랑 종합건설업체랑 전문건설업체한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 지금은 국가가 민간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법도 지금 정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인허가권자, 그다음에 전자카드제,
그다음에 공공공사 임금 직접 지급제도 이런 게 다 모이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건설업체는 너무 힘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달든가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럼 이것을 가지고 봤을 때 군포시, 군포시와 군포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첫 번째로 여기 계신 시의회 의원들은 군포시가 혹시라도 발주하고 개입을 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그거는 SOC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 SOC, 학교 보수공사, 아니면 다른 뭐 노인정 보수공사, 주민센터 보수공사에서 건설노동자가 들어가요. 그게 3천만 원 이상은 될 겁니다. 거기에 임금 직접 지급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뭐 행감이나 이거 진행을 아마 5월달인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봄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군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공사에 모두 임금 직접 지급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내용을 조사해서 갖고 와봐라 라고 하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 그건 투명하게 가시는 거고, 누수가 안 돼 있는 거고, 건설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좋아지는 거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전자카드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 의원님들이 뭐 공공공사 현장, 지역에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 그냥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군포시가 발주한 공사 아니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법이 지키고 있는지, 행정활동으로서 시의회 의정활동으로 하실 수 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공공사에 대한 인허가일 때 혹시 군포시가 발주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큰 공사 아니고 생활 SOC 조그만 공사를 하더라도 다단계 하도급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는 그러니까 직업안정법상 면허를 갖지 않고 직업소개서를 하는 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적어도 그 리스트는 업해서 공개는 못하더라도, 정보공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공개는 못하더라도 군포시가 발주하거나 나중에라도 다른 기관에서 발주할 때 그 업체는 들어오지 말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 그 업체를 모델 삼아서, 타산지석 삼아서 다른 업체들이 이런 짓을 안 한다. 이게 금액이 작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모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된다. 그래서 하다못해 경기도지사인 김동인 지사가 그 전체에 있는 시도지사 회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도에서는, 시에서는 이런 역할을 한다. 군포시에서 시장이 말씀을 해주시고, 경기도에 있는 꽤 많은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다 시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는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더라. 이렇게 하는 것도 말씀을 하시고 하면 되게 순효과로, 그 다음에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 조례제정이나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발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의정활동, 시의원님의 의정활동 행감하실 때 군포시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역할을 군포시가 해야 한다. 시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할 역할이 기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인 공사에서 어떤 의무든지 편의시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 군포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다 지켜지고 있는 건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면 여기 계신 중소건설지구에 있는 간부님들이나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군포시가 제대로 된, 발주자가 있는 공사에서 제대로 된 법이 무법청지가 아니고 만악의 근원이고 어느 순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게 광주 학동에서만, 광주 화정동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국에 있는 제주도까지 어디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죽고 시민이 다치고 그랬다고 해서 나중에 처벌하는 거, 영업정지 때리거나 과징금을 몇 억씩 때리거나 몇십억씩 때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랬을 때 제대로 된 것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랬을 때 여기 계신 이건 남한나 국장님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설 현장이 제대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오늘 부여된 시간이 50분인데 시작을 조금 늦게 하셨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말은 좀 빠르긴 했지만 요번에 제가 하는 강의는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일단은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지금
임금 직접 시스템 있잖아요. 네. 그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네. 공공공사에 3천만 원 이상이면 이상에서는 의무사항. 무조건 이 직접 임금 시스템을 도입해서 임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거는 이미 각 그 기관에서는 그 시스템이 하도급 지킴이라고 하는 조달청에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군포시에서 이제 입찰했던 공사에 대한 것들 다. 이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행감때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전수조사를 다 하고 네, 전수조사 시스템을 했죠. 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명으로 갖다 이름을 들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 다르고 전화번호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차명으로 갖다 넣는 겁니다. 그거를 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3천만 원 이상이니까 웬만한 곳은 다 들어갑니다. 저기 아까 저 전자카드제 의무잖아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가지가 세트로 확인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포시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에 대한 공사도 거의 다 3천만 원 넘죠, 무조건. 그렇죠. 그럼 지금 했던 뭐 대규모 공사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이캠 플랫폼 공사 같은 경우 몇백억 공사였고. 발주를 한 거예요? 네, 네. 오. 공사가 완공됐죠. 그리고 지금 요번도 발주가 들어간 게, 그 옆에 이제, 복합체육센터,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지하시상 이렇게 해갖고 한 3,400억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발주가 들어갔고. 그럼 그거는 지금 초기 단계면 그것부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건설공사 산정 기준에 관한 기준, 아까 고시됐던 국토부 장관의 고시대로 제대로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행감 때 준비할 때 네. 소통하면서 예. 자료 요청 기간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달간. 그러면 제가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좀 요청을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료가 20몇치까지 있고요. 네, 예. 근데 추가적으로 자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료 요청 언제까지예요? 행감? 아직 공지 안 했습니다. 뭔지 아직 공지 아직 안 했습니다. 원래는 20며칠까지였는데 너무 이르다 그래갖고 좀 늦췄어요. 4월달까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싶고요. 지금 두 가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까 발주자인 공사의 의무 국가라는데 마지막에 네. 발주자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휴게실의 굴이라든가 네. 뭐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네.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목록화돼 있나요? 목록화돼 있는 게 네. 있습니다. 있으면은 우리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네, 지원관에 대한 분야에서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그런 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끔 권장해야 되고 안 했으면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예. 그리고 제 리스트업 해서 드리고 그럼 이제 공사 품질뿐만이 아니라 작년서부터 된 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돼요. 의무화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올해 6월 1일부터는 또 하나 법이 새로운 게 들어가는데 폭염,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폭염하고 할래,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폭염이겠죠. 폭염 시에 공사 중단을 해야 되는 게 법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공공공사, 민간공사 다 적용이 되는데 공공공사에서도 이걸 시행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죠. 폭염 때. 네, 그게 올해 6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는 게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도 몇 도 이상 올라가면 훈련 쓰기 교육 안 해요. 근데 노사에서 조교에서 가장 많은 게 우리 폭염이 가장 들어왔을 때 심각했을 때 2018년도인가 그때 아마 그 긴급으로 국무총리 긴급으로 폭염시 작업 중단 이렇게 하는 게 나와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박아버렸구나 이거. 그렇죠. 근데 그때 긴급으로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날린 그날 어떻게 됐냐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사를 일단 타워크레인 공사를 했어요. 대표적인 공공인데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그거를 하라고 네, 국회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 등장빛이 어두운 겁니다. 공공은 할 것이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발주잖아요. 갑주게 갑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공사가 발주하는 자치단체가 그럼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었거나 아니면은 임금 체불이 적발되었을 때 향후 2년간 저기 발주에서 제외된다라는 네. 조항을 네. 계약서상이라든가 우리가 입찰을 넣을 때 이런 조항을 넣을 수가 있나?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니까. 법에 나와 있는 거면 그 준수상에 보통 우리 근로계약서 쓸 때도 쭉 나와 있다가 여기 없는 거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라고 하듯이 건설산업기본법이거든요.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여기 기본법에 이제 불법 하도하게 되면 그런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저기 주기 때문에. 네, 참여 제안에 제가 나눠드린 거에 개선 사항은 이게 이제 원래 5년에 3번인데 그거를 10년에 2번을 바뀌는 건데 그 10년에 2번 안 바뀌었어요 아직. 근데 기존에 있었던 내용으로만 보면 건산법 이거 됐을 때는 뭐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발주자들이 잘 안 하니까 그걸 넣게 되는 그래갖고 거죠. 이런 거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계약 당시, 발주 네. 당시에 그런 세부적인 계약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세부적으로 공지를 해놓고 우리 군보실이 까다롭게 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 비용을 갖고서 너네가 공사할 수 있겠어?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공기에 대한 것들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네. 그 적정 공기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도 준수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 금액을 산정해 100억을 산정해 줄 때는 너네가 6개월의 공기를 아니 1년 6개월의 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준 건데 너네가 줄이면 줄일수록 당연히 저기 인건비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원재재 값은 다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그런 거에 줄여가지고 마진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줄이겠죠 걔네는. 네. 그러면은 군부시에서 돈을 다 주고 그렇죠. 공기는 걔네가 줄여갖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니까 네. 공기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들도 거기에 명시해야겠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다 이제 계약서상에라든가 입찰 당시에 조건에 다 집어넣어서 계약을 깔끔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둬서 지금 임금 직접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전자카드는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불법 하드 부분 없는 것인지, 지금 똥뛰기는 안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사 의무 부과해서 지켜져야 되는 것들, 최소한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폭염 때에 이제 공사 중단시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간에 확인을 잘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마무리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켜졌는지 점검하고 감시해서 이제 행감대 지켜보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중공은 지자체 허가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들이 지어주면 중공을 빨리 받기 위해서 겁나 노력하잖아요. 온갖 노비를 다 하는데 그걸 되게 까다롭게 보셨구나. 중공 뭐 한 6개월 아니 빨리 안 떨어지면 미치죠. 왜냐면은 지금 저기도 저기 못하니까 분양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것들 디자인하고 뭐 이런 거 다른 거 하실 때 이게 중공이 이 깐깐하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지키면 중공 안 내줄 거야. 까다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인허가권자 갖고 있는 최대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자체가 이거를 안 하죠. 최대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좀 활용을 해야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구포에 들어오시는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네, 네. 야 의왕보다 군포 들어갈 때는 긴장해야 돼 이런 게 잡혀지고 그게 이제 다른 지자체로 좀 확대되면은 네. 전체적으로 야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공사하면 큰일 나 이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아주 좋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 또 말씀을 하시고. 혹시 참석한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행감제도 보면은 사실은 건설 쪽에 이제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하고 자료를 보면은 거의 다가 뭐 이제 겉핥기 식으로 자료를 제대로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건설 공사를 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물어봐야지 아까처럼 원청 뭐 쭉 내려가서 그러다 보면은 뭐 16억이라는 예산을 심의를 해줬는데 계속 부실공사가 나 있고 또 뭐 몇백억의 체육센터 같은 데도 보면은 지금 다 크랙에 물이 다 새고 있고 거기다가 또 뭐 인라인장도 공사를 했는데 다 터져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받아서 또 해야 되는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현상이라서 이거를 행감 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 밑에까지 자료를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설하는 전문 그런 데서 제보가 들어온다던가 이래야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특히나 개인정보라 해서 더 자료가 거의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검토를 해보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고요. 또 오늘 오신 분들 의견도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의견도 한마디씩 듣고 싶어서 현장에 갔다가 부의장님 말씀이랑 덧대서 보면은 솔직히 이게 여기 계신 우리 지금 강부님들이라든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단어를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관련 직종에서 이제 근무를 안 하다 보고 하니까 서류만 보다 보니까 잘 몰라요. 솔직히 말로.
근데 어떤 거를 들여다봐야지 임금 체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걸 들여다봐야지 불법 하도급이 있는 건지를 좀 의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한국 가기 때문에 이제 요번 행감 때는 제가 소통을 해서 한번 지금 최근 2년간, 3년간 지금 공사했던 것들이 완공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주차장, 아니면 그림책 분마루, 아니면 뭐 IK 플랫폼, 그리고 청보도서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 사업, 지금 이거 말씀드린 것들이 다 100억 개 이상 사업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충북 체육센터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근데 최대한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서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지를 주시면은 그거를 이번에 싹 다 한번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거는 이제 부탁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우리 저는 전방위도 해보고 저도 싶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휴연하면서 몰랐던 사항, 오늘 알게 돼서 아주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거고, 말씀하신 부분들 의원들이 이번 행감 때 아주 철저하게 한번 규명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따로 또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또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편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은 돈의 흐름을 보면 되거든요. 듯이 돈의 흐름을 보면 되는데 가장 말단의 노동자들이 얼마를 받는지. 이거는 실 아까 얘기했지만 3천만 원 이상 공사는 다 이제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한 사람은 다 받아요. 돈이 그러니까 뭉태기. 보여야 사람들 찢어주는 거는. 그러니까 뭉태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통장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통장을 내놔라 해가지고 그 통장에서 제약 주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오야지 통장을 다 써놓고 거기다가 돈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보내는 방식. 20만 원씩 70번을 긁고 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니까 그렇게 돈을 좀 파악하면 일단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다단계 하도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파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임금 받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들은 25만 원 주겠다라고 해놓고 면적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노동자들한테 얼마를 주는지, 대체 얼마가 이렇게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부실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주지 분명하게 이제 군포시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라, 못한다고 하더라도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실제로 이런 공사를 통해가지고 지역이 경제가 발전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그런 노력들을 좀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시민분들은 하실 수 있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 자료 아까 말씀하실 때 예. 자료를 봐도 잘 모르신다. 노동조합에서는 어차피 자료 요청할 권한이 없으니까 자료를 받으시거나 국도하실 때, 그러니까 행감 들어가실 전에 국도하실 때 요청하시는 직접 얘기가 부처 저희 간부들 같이 네, 공부할 수 있는 그 자료를 공부할 수 있는 생각을 들어가시면 더욱 확실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그 자료를 볼 수가 저희가 요청할 수 있고, 여기 우리 지부장님이라든가 파악할 수가 있고,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우리